어떻게 보면 차별화한 거죠. 인생을 갖다가. 와,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이렇게 틀린 거구나. 걔네들이 6살, 4살일 때 갔습니다. 같이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했죠.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왜냐면 내 자신이 여러 면에서 뒤졌다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 다니고 서울 공대를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시고 또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4명이 제 밑에 있는데 조금 힘든 생활을 했죠. 과외 선생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살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한 7년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뉴욕 북부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의 통계학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1년 후에 경영대학원으로 옮겼죠. 거기서 박사를 따고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돼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조교수, 부교수, 종신교수, 정교수 다음에 석좌교수로 한 다음에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외 선생을 했으니까 젊은이들한테의 그 메인 인생 경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놓친 거죠. 저는 그만큼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럴 바에는 한번 유학을 가갖고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를 탄다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대가족이었죠. 그때 유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갖고 애들 2명, 딸 2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6살, 4살일 때 갔습니다. 같이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했죠.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건 뭐냐 말이에요. 그 로체스터 대학에 많은 유학생이 오는데 상당수는 이제 결혼하고 왔고 또 나머지는 이제 미혼으로 왔지만은 결혼한 학생들의 기록이 더 좋아요. 물론 하는 일이 많죠. 애들 뭐 생길랴, 학교도 보낼랴, 뭐 아무래도 식료품도 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 부담이 있지만 대신 또 의무감 같은 게 있어갖고 이 대식구를 놔두고 어떻게 쫓겨나냐 해갖고 하다 보니까 힘도 되고 그다음에 또 부담감도 크고 그러니까 그 2개가 추진력이 돼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뭐 밤 2시, 3시까지 하는 거는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피도 흐르고 뭐 열심히 했죠, 남들보다. 왜냐면 내 자신이 여러 면에서 뒤졌다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후발자죠. 왜냐면 첫째는 통계를 공부할 때는 통계학을 뭐 어깨너머로만 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경영학도 저희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경영학이 전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뒤졌다. 외국인으로서 거기서 볼 때는 아무래도 언어니 여러 면에서 뒤진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뒤진 상태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 거죠. 경제학 플러스 생산관리라는 걸 합치니까 아주 새로운 분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을 보면은 경제학 분야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쪽에 오퍼레이션 리서치나 생산관리 쪽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이걸 합친 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게 아예 없었어요. 발표를 하니까 이 기존 교수님들이 뭐 생각했냐면 경제학은 저쪽 딴 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그래갖고 잡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고 나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리더격인 교수가 뭐냐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람을 뽑으려다가 못 뽑았고 올해가 3년째 처음인데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아마 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별화한 거죠. 인생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물론 수학을 잘했지만은 그 미국에서 그분들의 수학을 갖다가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작전은 약간 비껴나가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연구 주제면에 있어서. 그래갖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유명해졌죠. 박사를 딴 다음에 그걸 갖고 뭘 해 먹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유리한 점이 있었더라면은 저는 토미과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잘 못했다 였지만은 그 밖에 제가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통계학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문학이었습니다. 저는 영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특히 영국의 소설 어떻게 보면 인문계로 빠져나간 거죠. 물론 전공은
통계학을 하고 경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박사를 따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싸움은 사실은 수학 문제를 어떻게 잘 푸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학 문제를 잡느냐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박사 논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사실 그걸 남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닷새 동안 계속 못 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푼다고 생각하냐면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문제를 잡아야 하느냐는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 박사 논문을 써있는데 어떤 토픽을 잡아야 할까는 내 힘이고 내 창작력이고 내 배경에서 나오는 거지 남한테 가갖고 어느 책에 봐갖고 이거 하나 내가 풀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로 그건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격고사를 갖다가 치는 데까지는 있는 문제를 잘 푸냐지만은 그 이후부터 게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잡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작력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안목이 필요한 거죠. 유학 가기 직전에 뭘 했냐면 서울 신탁은행에 다녔습니다. 신탁은행에서 뭐냐면 전산부에서 일했어요. 근데 전산부에서 일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희귀했어요. PC는 없었고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메인프레임, IBM 큰 메인프레임에 이제 360 시리즈라는 거죠. 거기서 하는데 낮에는 그걸 갖다가 거래를 갖다가 돌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갖고 은행을 입금을 한다든지 출금을 한다든지 이게 그 명동에 있는 신탁은행 본사에 있는 걸 모든 그 거래가 그쪽으로 와갖고 그걸 갖다 처리합니다. 근데 그 메인프레임이 밤에는 쉬잖아요.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상당수의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필요한 업무들, 예를 들면 월급을 갖다가 계산한다든지 이 시스템을 갖다가 관리하는 통계를 잡는다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직원이 뭐냐면 이 컴퓨터를 밤에 필요한 거예요. 나도 필요하다. 너도 필요하다. 다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한 종에다가 뭘 하냐면 요청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밤에 이 컴퓨터를 좀 써야겠다. 아무데 쓰는데 거기에 어떤 칸이 있냐면은 이 작업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작업이 기냐 짧으냐 이런 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뭘 써야 되냐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냐면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하다 그러고 작업이 짧으냐 기냐 다 짧다 그래요. 왜냐면 짧아야지 먼저 해주니까 긴 거는 넌 내일 기다려 이렇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길면은 너 왜 이렇게 짧은데 긴다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잘못했더니 어떻게 문제가 생겨갖고 짧아야 할 게 길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미리 알면.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그렇게 쓰니까 이 리포트가 오는데 이게 리포트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 나도 다 중요하다 그러고 너도 나도 다 짧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덮어놨죠. 그게 나중에 박사 논문이 된 겁니다. 저한테는. 그 박사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중앙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그 룰이 있어요. 뭐를 먼저 해야 되냐.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짧은 걸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이나 중요성은 누가 하냐면 유저들이 알지 중앙 컴퓨터 그 경영진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라면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정보가 흐르지 않는 거죠. 근데 제 이제 박사 논문은 뭐냐면 이로 하여금 모든 사람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게 하는 그러니까 가격제를 만드는 거예요. 가격제라는 건 뭐냐면 돈이 실제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주는 거예요. 너희 부는 예를 들어 1년에 500만 원 어치 쓸 수 있는 일종의 페이크만이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준 거죠. 지금부터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겠다. 너희들이 짧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에 맞추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면 소위 말하는 우선권을 주는 거죠. priority 해갖고 priority 1급 하면 당신이 1급이라고 썼지? 그러면 가격이 높아져. 이런 방법으로 길면은 또 긴 대로 또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절묘하면서도 힘든 수학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도 못 푼 걸 갖다가 저는 1년에 걸쳐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쇼핑센터를 가다가 우연히 생각이 난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게 이제 논문이 가니까 뭐 MIT고 하버드고 뭐 예일이고 모두 다 야, 이거 너 한번 와서 투어 한번 해봐라. 그럼 결국은 스탠퍼드에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맨 끝에 결정적인 해결의 계기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이 또 있고 쇼핑몰에서 애들하고 쇼핑하다가 생각이 났다니까요. 뭐 흔히들 저는 채찍 효과로 유명해졌다 그러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논문은 그쪽 논문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됐어요. MIT 그 출신 교수 한 사람이 뭐냐면 저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대학원에 들어가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페이퍼가 그 페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학을 전공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의 스텝을 갖다가 적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스텝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하면서 스텝 1, 스텝 2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스텝쯤 되니까 칠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칠판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올리고 빈 칠판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11, 12 이렇게 스텝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지런히 한국에서 그런 것처럼 12년 동안 공부를 한 것처럼 노트를 갖다가 아주 정리 잘했죠. 왜냐면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서 미국 학생 제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제프라는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어요. 교수는 바쁘죠. 칠판에다 이거 쓰느라고. 근데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뭐냐 하니까 뭐냐면 그 앞에 칠판에 쓴 스텝 7이 있으면은 이번 판에서 스텝 14이 14가 왜 필요합니까? 다시 말해갖고 이 친구는 그 앞에 쓴 칠판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와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느냐 놀라버려서 쇼크를 먹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공부의 방식을 보면은 수업 시간은 아주 정리를 잘한 다음에 시험 전날 완전히 새벽 2시가 됐건 3시가 됐건 공부를 해갖고 시험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이렇게 틀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중복하는 겁니다. 2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갖다가. 나중에 제 딸들을 보니까 야 너 시험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뭐 그거 관두고 텔레비전 관두고 꺼 그리고 빨리 시험 공부하니까 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냐 시험 공부하라니까 뭘 공부해? 그래서 아니 너 공부해야지 내일 시험인다니까 시험 전날 공부하는 법 없어. 왜냐면 거기서 리얼타임으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시험 전날 정리해갖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걔들은 그냥 가갖고 시험 치고 걔들 공부 잘했어요. 하나는 스탠포드 경제과 나왔고 하나는 MIT 전자공학과 나온 애들이에요. 애들 그렇게 리얼타임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무슨 질문이 드냐면은 과연 우리 교육제도가 이게 과연 좋으냐 하는 겁니다. 우린 제가 얘기 들으면 학원에 가갖고 공부를 진짜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은 별로 안 하고. 다시 말해갖고 우리는 효율이 50% 미만인 겁니다. 다만 우리가 다 세계에서 나가갖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남들보다 200% 이상 일하기 때문에 나가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효율이 50%의 노력이 200%인 국가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볼 때 와, 공부 열심히 하나 200% 한다. 뭐 제가 보는 거는 200%가 아니라 50%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부터 비난을 받는 거죠. 왜냐면 왜 2시까지 코피 내면서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로체스터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로체스터라는 대학이 작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잘 안 알려졌지만 유명한 학문들이 많아요. 경제학, 그다음에 정치학, 회계학, 재정학 뭐 이런 거로 아주 유명합니다. 대신 또 어떤 게 있냐면 시골 분위기예요. 맨 처음에 도착하니까 책임이 학교에 대한 안내서 같은 걸 주면서 뭘 쓰냐면 키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 키가 뭐냐 하니까 도서관의 키다. 아니 도서관에 왜 키를 주냐 하니까 네가 밤에 필요하면 와갖고 열고 들어가갖고 불 켜고 책 같은 거 빼갖고 가져가라. 그럼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100권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한 50권은 돌아오고 한 50권은 잃어버리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와. 그랬더니 옛날에 그 PC가 그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그랬더니 대학원생한테 다 PC 하나를 보급해줘요. 집에서 써라고. 와, 이런 나라, 이런 학교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저력 같은 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효율 향상하고 합친다면은 훌륭한 기회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나를 첨가한다면은 과학과 공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70년대에서부터 수학 안 쓰고 노벨상 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 있죠. 샌리 같은. 최근에 있는 사람들은 거진 다 수학, 그것도 굉장히 고등 수학을 써갖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제가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보는 건 뭐냐면 새로운 스타트업을 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다 스탠포드에서 이과를 한 사람이죠. MIT도 그렇고 전자공학, 컴퓨터 사이언스, 통계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과의 중심으로 해갖고 교육을 해갖고 이제 한 거죠. 스탠포드하고 MIT가 유명한 게 그 이과 교육에서 유명한 거죠.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에서 멀어져 간다는 게 굉장히 슬퍼요. 이 이과 공부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심지어 정치학을 할 때도 게임 이론을 써갖고 사고, 게임 이론은 다 수학이거든요. 그리고 또 생물학을 하거나 화학을 하거나 모든 게 이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MIT의 전 총장인 수잔 헉필드라는 교수는 뭐냐면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가 사람을 갖다가 넘어선다 이런 거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물학에서는 크리스퍼 해갖고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신의 영역을 갖다가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간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신을 도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AI는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을 도전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쪽으로는 쫓으면서 한쪽으로는 쫓기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빅픽처를 본다면은 이 바이올로지의 세계는 우리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거는 다 뭐냐면 의대 교육, 화학 교육, 생물학 교육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가운데 의사가 시작한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의 명의는 1000명의 환자를 고치고 100만 불의 수입을 올리지만은 한 알의 약은 1억을 고치면서 10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 명의 명의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의 알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라면이라는 음식은 얼마나 편리해요. 음식 중에 킹은 바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찢을 필요도 없고 과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어갖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파드가 나왔을 때 그 자체가 단순 그 자체입니다. 아주 심플한 디자인.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사용하는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으로 시작한 그 모든 비즈니스, 모든 사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답은 뭐냐면 책의 마지막 매점의 말에서 3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HP의 디자인 원칙입니다. 거기서 제가 약간 빌렸죠. 근데 그 3가지가 뭐냐면 단순화하라, simplify. 그 다음에 둘째는 innovate, 혁신하라. 그 다음에 셋째는 differentiate, 차별화하라. 이 3가지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비즈니스에도 적용이 되지만은 또 인생 삶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보면 이제 단순화하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단순으로 먹고 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단순의 힘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층의 그거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단순은 오히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이파드가 나왔을 때 그 자체가 단순 그 자체입니다. 한번 딱 보면은 와 보면 동그란 그 바퀴 하나가 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쇳덩어리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덩어리였죠.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단순한다는 게 뭐냐면 아주 심플한 디자인.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사용하는 설명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거죠. 애플의 그 매니저 한 얘기가 뭐냐면 애플이라는 회사는 하드웨어를 가장한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이게 하드웨어로 좀 속안에 모든 복잡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돌린다든지 클릭한다든지 이 자체를 인간의 근본적인 아주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 소프트웨어로 상당히 노력한
그런 결과다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심플. 그렇지만 속아는 모든 복잡성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슬리퍼라는 거, 그거 왜 좋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구두 주걱도 필요 없고 그냥 신고 나갔다 벗고 나오는 거냐. 얼마나 간단합니까? 라면이라는 음식은 얼마나 편리해요. 너무나 다 할 수 있죠. 음식 중에 킹은 바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나는 찢을 필요도 없고 과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어갖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구라는 게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겁니다. 왜냐? 룰이 간단하거든요. 거기는 공 하나하고 골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심판도 필요 없어요. 돌 2개 놔둬갖고 얘 골이다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물론 잘하지만 선진국이라고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해서 구태여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데가 많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하는 거죠. 왜냐? 간단하거든요. 간단. 모든 게 간단. 또 하나 중 하나가 그 다이소라는 거 한번 가보면 말이에요. 다이소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 100엔이야. 일본에 가보면. 그게 이제 그 배경은 야노 히로다케라는 사람이 옛날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국가 대표급이었어요. 권투를 연습하다가 다쳤어요. 그래갖고 권투를 관두고 문제는 이제 뭐로 먹고 살 거냐 걱정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물 트럭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병헌 씨가 한 거 있잖아요. 만물 트럭처럼 이것저것 다 넣어갖고 어떤 주차장에서 팔았어요. 주차장에서 만물 트럭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가격을 매기고 가격을 쓰고 그다음에 거스름 주고 복잡하거든요. 우리 간단하게 100엔. 그냥 간단해. 110엔도 아닙니다. 100엔 해갖고 모두한테 팔기 시작하는데 웬걸 이게 인기를 끈단 말이에요. 왜 인기를 껐느냐.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100엔이라는 그 작전이 아주 흥미롭고 사람들한테 100엔 갖고 뭘 살 수 있나 한번 보자 하다 보니까 그게 30년 동안 100엔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물트럭에서 벗어나갖고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때에도 뭐냐면 100엔은 유지를 했어요. 왜 유지를 했냐? 간단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100엔이 한 3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회사도 그러다 보니까 포커스가 됩니다. 제가 그 히로시마에 가봤는데 모든 게 뭐냐면 100엔에 맞을 수 있는 제품만 만들어내고 디자인하고 그걸 갖다 물건을 얻어오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가격이라는 건 맨 끝에 결정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들여와갖고 가격을 얼마나 할까 여기가 시작인데 얘들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푼 거예요. 이건 100엔이다. 그 다음에 뭘 만들래? 그러니까 거꾸로 나가는 아주 희한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은 그걸 갖고 그렇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단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으로 시작한 그 모든 비즈니스, 모든 사물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미국에 갔을 때 한 200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다 보니까 영어를 써야 되는데 내가 쓰면은 아주 할 말 다 하는데 뭐 한 20줄 걸려요. 근데 그에 반해서 미국 사람이 쓴 글은 비슷한 글을 갖다가 한 5줄이면 끝내요. 단어가 뭐 그렇게 대단한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할 말 다 하면서 5줄에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엑서사이즈를 누구하고 해야 되냐면 내 어드바이저하고 같이 해야 돼요. 내 어드바이저가 또 유난히 그러니까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엄청나게 잘 써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잘 써갖고 갖다 놓으면 뭐냐면 쫙 읽어보더니 한 얘기가 너 문학하냐? 하는 얘기야. 글이 요즘은 지저분하고 뭐 인생은 뭐로 가득 차 있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야 너 지금 문학에서 소설 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하면 이걸 지우고 이 사람이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지우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다음날 또 가갖고 다시 고쳐갖고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수학 공식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 한 100번 고쳤은 것 같아요. 100번. 문자 그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다 버전 넘버를 써야 돼요. 페이퍼 1 해갖고 갖다 내면 그 다음에는 페이퍼 2 하다 보니까 페이퍼 10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것 중 하나가 사실 영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 됐건 영어가 됐건 짧게 쓰려면 짧게 쓸 수 있습니다. 벚꽃이 가득 찬 떨어지는 오늘 봄날이 됐습니다. 뭐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I hope you are well 하고 나서부터 그냥 딱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글 쓰는 훈련이 안 돼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0번 고생을 한 겁니다.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여러 군데 써요. 컴퓨터에서도 많이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해갖고 그걸 완전히 정복한 후에 그걸 발판으로 해갖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이나 집중을 잃지 말자는 거죠. 하나 할 때는 그것만 잘해갖고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다음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잘한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오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MIT라는 학교입니다. MIT는 아시다시피 과학과 공학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 제1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걔들이 그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이름에다 MIT가 들어갑니다. 테크놀로지. 근데 얘들이 경제학도 잘하고 경영학도 잘하고 미학도 잘하고 언어학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IT의 이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건 T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따져봤자 어떡할 거야. 잘한다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MIT로 시작해갖고 그걸 발판을 해갖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게 bootstrap이라는 작전인 거죠. 혼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회사 있습니다. 그 실력을 이용해갖고 오토바이로 넘어갔고 오토바이로 넘어가다가 그게 자동차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으로 이제 가는 게 부트스트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걸로 어떤 걸 내가 잘하리라 한다면은 이것저것을 동시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갖고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했고 그러니까 MIT 작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저것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속담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속담 겸 농담이죠. 코끼리 한 마리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우리나라 메뉴에도 소 한 마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코끼리 한 마리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그러면 미국의 답은 뭐냐면 one bite at a time.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입씩. 그에 대한 부축으로선 꼭꼭 씹어서가 결론입니다. 아시모프라는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죠. 무언가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를 합치려고 노력했을 때 힘 있는 발명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발명가라기보다는 위대한 발견가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오믈렛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계란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시금치가 들어간 거고 치즈가 들어간 거고 그 세 가지를 합쳐갖고 내가 오믈렛을 만드는 거였죠.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빌딩 블록은 빤한 건데 그걸 갖다가 이것저것을 뭉쳐갖고 그걸 갖다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창조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IBM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정말 세계 최강의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다 자기가 만듭니다.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만들고 하드웨어도 부품도 몽땅을 자기가 만드는 데 대해서 애플은 뭐냐면 그런 게 어딨냐. 남의 거 다 그냥 꽤 맞춰갖고 자기가 만들겠다. 이게 이제 작전이죠. 그러니까 IBM 모델은 발명을 기본으로 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애플은 발견을 위주로 하는 거죠. 존 스칼리라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쫓아낸 애플의 사장이었는데 그 사람 얘기도 이런 얘기를 해요.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발명가라기보다는 위대한 발견가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먹힌다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요새는 그 표현을 갖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죠. 열린 혁신이라는 거죠. 열어놓고 우리 다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록스 파크라 그래갖고 우리 스탠포드 땅 위에 있는 연구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양의 테크놀로지가 파생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처럼 클릭하고 한다는 거 이것도 여기서 나왔고 이서넷이라는 그 와이파이의 테크놀로지도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마우스도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PC를 맨 처음에 만든 것도 여기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제록스 파크가 근데 자기 제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용화된 제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기증을 했습니다. 딴 데다가 제록스에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개인적인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록스 파커의 한 연구원이 저보고 한번 보재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와갖고 어느 가방을 갖고 들고 왔는데 뭐 하나를 꺼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도마 있잖아요. 부엌 도마 같은 정도인데 투명해요. 그 가운데에 뭐냐면 전기 회로가 아주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컴퓨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스크린 붙이고 키보드 붙이면은 컴퓨터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컴퓨터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스크린은 뭐냐면 그 자체의 그 유리박스 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보드는 거기에 가상 키보드가 생기는 거다. 1990년 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은 없지만은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래픽으로 다 될 거다. 그때는 윈도우, MS, 도스가 다 써 있을 때예요. 근데 거기다가 윈도우로 손가락으로 갖추면 된대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을 거며, 키보드는 거기다가 가상으로 뜰 거다. 오피스 내에 있는 와이파이라는 게 연결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와이파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와, 그러냐?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토타입이지 정말 되는 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와, 참 아름답다. 그런 게 근데 말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한참 후에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보다 20년 전에 나왔던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20년 전에 보여준 거예요. 이 도마 같은 유리 박스에는 들어가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는 제록스 자체의 테크놀로지였어요. 애플은 자기 테크놀로지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물론 거기 자기네가 애플 PC가 옛날에 나왔다 하지만은 제록스에 있는 PC가 걔네들보다 한 3년 먼저 나왔어요. 걔들은 두 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팔로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알토라고 부릅니다. 그 동네 이름이 팔로알토거든요. 스탠퍼드가 속해 있는 도시 이름이 팔로알토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갖다 연결한 게 이서넷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와이파이가 된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알란 케이라는 사람이 스몰토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갖고 개발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빌린 거 아니면 훔친 거죠. 그걸 갖다가 윈도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록스에서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사물 위주의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제록스에서 나온 거를 애플이 베꼈고 그다음에 애플에서 나온 걸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실패를 한 거예요. 걔네들은 뭐냐면 다 자기 거로 만든 데 대해서 애플은 이것저것 남의 거, 내 거 다 합쳐갖고 걸작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발명에서 시작한 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는 발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내 제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발명이라는 거는 새로운 걸 갖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만든 게 아니라 일종의 조립하고 그걸 갖다가 조리한 거다. 그러니까 음식을 대표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음식을 보면은 그 두 스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믈렛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계란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시금치가 들어간 거고, 치즈가 들어간 거고, 그 세 가지를 합쳐갖고 내가 오믈렛을 만드는 거였죠.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빌딩 블록은 빤한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것저것을 뭉쳐갖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식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의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러면 창의가 과정이 뭐냐를 갖다 이해해야지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계란 이렇게 100개의 종류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은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컴비네이션, 조합입니다. 3개를 뽑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느냐? 16만 가지가 있답니다. 16만 가지 개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립 방법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합치면은 곱하는 거죠. 이거 합치는 게 아니라 조립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몇 가지가 되면 3개의 재료 갖고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수백만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믹스 앤 매치라고 볼 수 있죠. 믹스 앤 매치. 이 조합해 갖고 조리한다는 거에 힘이 이렇게 많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발명품은 사실은 믹스 앤드 매치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의력을 내 자신이 어떻게 만들 거냐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재료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걸 갖다가 나중에 창의력을 그걸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레이고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같이. 거기는 색깔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 표준화함으로써 사람의 창의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갖다가 봉쇄시킨다. 하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새로운 재료를 갖다가 표준화가 없다면은 이런 믹스 앤 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해야지만 이거 맞추고 저거 맞춰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화가 필수적입니다. 창의력에 있어서. 그럼 표준화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레고 블락 같은 걸 갖다가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조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여행을 많이 가고 공부를 잘하고 경험을 갖다가 많이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맞출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피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창의력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혁신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기업이 혁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혁신을 어떻게 보냐. 혁신이라는 거는 변화의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챌린지가 왔을 때 우리가 리스폰스를 한다는 거는 게으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드라이어스라는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자기네가 직접 가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식료품 가게에다가 납품을 나눈 회사죠. 31개 이상의 아이스크림을 갖고 있다. 종류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랑하면서 뭐냐면 우리는 매해 10개 정도를 새로 내놓고 또 한 10개 정도는 철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지금 자기네 탑 5가 뭐냐면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 스트로베리, 딸기 아이스크림, 오렌지 아이스크림인가 그래요. 그 5개에다가 하나가 껴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키 로드라는 겁니다. 바닥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인데 거기다 마시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호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좀 거친 길거리를 가는 것 같은 일상을 줘갖고 로키 산맥으로 가는 길이다. 그 로키 로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탑 5다 이런 얘기예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부터가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 도입이 되면 1939년인가 도입이 됐대요. 그 이후에 90년 이상 동안 자기가 내놓은 제품 가운데 하나도 탑5에 들어온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매해 90년 동안 새해 10개가 됐건 몇 개를 도입하는데 그 중에서 탑5에 들어간 건 지금까지 90년 동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뭐하러 도대체 새로운 걸 내놓냐. 그건 뭐냐면 변화에 대한 기강을 세우는 거예요. 변화의 기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갖고 39년에서 지금 한 10년 해봤더니 홈런 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변화를 하지 말자. 했을 경우 그 회사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변화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면서 얘기가 뭐냐면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뒤에 필요한 수많은 준비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가만히 게을러 갖고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서 우리 경쟁사 쟤는 몰래고 이걸 왜 보입니까? 내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리크루트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회사에 누가 잘한다더라. 데리고 와야죠.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만들 계획이 없다면 그런 사람 내가 데리고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끌어오고 사람들은 트레이닝을 하고 그 사람들은 각자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이 뒤에 들어가는 수많은 노력이 결국은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며 이 회사의 기강을 받을 잡는다. 그걸 변화의 기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 가면 첫 페이지가 뭐냐면 Change Lives, 내 인생을 바꾸며 Change Organization, 당신의 조직을 바꾸며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변화의 기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도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가장 훌륭한 혁신은 1975년에 생긴 드라이브 스루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혁명이었고 1979년에 내놓는 맥 너겟이라는 제품이에요. 치킨 있잖아요. 1979년 제품입니다. 드라이어스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이
그 이후에 수많은 제품이 나왔죠. 맥 샐러드도 나왔고, 맥 DLT도 나왔고,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는 변화의 기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지금까지 발명 가운데 가장 훌륭한 발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뭐냐면 그거는 제품에 대한 혁명이 아니라 프로세스에 대한 혁명이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자기네 세일 가운데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생긴 이 배경은 아리조나의 어떤 그 도시에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가 근무 도중에 군인들이 배고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룰 가운데 거기를 내려가면 안 된답니다.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창문에서 그냥 넘어주는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상용화해갖고 전체에 뿌린 거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꾸준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가 일본의 리크루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구인 구직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학교에 졸업해갖고 어쩌면 화공학을 내가 전공으로 한다. 근데 나는 동남아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 책을 뒤져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리크루트라는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의 경우에도 뭐냐면 계속적인 사업 확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ISP 해갖고 그 인터넷 서비스 하는 회사를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를 또 만들었어요. 걔네들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몇 년 후에 다 접었어. 10년도 안 돼갖고 둘 다 접었어요. 아니, 또 그 슈퍼컴퓨터를 왜 구인 구직 회사가 그런 걸 했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10년마다 비즈니스 플랜을 한 번쯤은 고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슈퍼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훌륭한 사람은 아직까지 남아있어갖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힘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 저 놀라운 생각이에요.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거진 공통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첫째, 믹스 앤 매치 아이디어고, 둘째는 뭐냐면은 아시모프라는 유명한 공상과학 소설가죠.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무언가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다른 영역에 대해서 이를 합치려고 노력했을 때 힘 있는 발명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신이 화학과 교수예요.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박사였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은 사실은 공상과학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어느 깊은 지식을 가졌을 때 그걸 갖다가 딴 데에다가 자꾸 응용을 해갖고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미시간 스테이트에 있는 어느 졸업생에 대한 얘기인데, 미시간 주립대학교에는 뭐냐면 School of Packaging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포장대학입니다. 포장학과 정도가 아니라 포장학과도 구하기 힘든데 이건 포장대학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졸업생이면서 기업인인데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아주 그 재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에 깊고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큰 과정 중 하나가 뭐냐면 다음 과정이었대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갖고, 이 사람은 포장 전문이니까 포장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그걸 갖다가 갖고 와갖고 연구를 한 다음에 개선의 방법을 갖다가 제시하라. 이게 주마다의 숙제였어요. 그래갖고 그 주마다의 숙제가 자기 인생의 숙제가 됐다. 결국 수십 년이 되는 나에게도 지금까지도 나는 혁신의 사냥꾼이 됐다. 그러니까 구태여 포장만 아니라도 세상의 모든 일을 볼 때 어떤 비판적인 감각과 향상에 대한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모든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사물을 볼 때, 야, 내가 저걸 갖다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아시모프 말대로 중요한 건 내가 어딘가에 전문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을 합쳤을 때 힘 있는 발명과 혁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웨인 그레스키라는 사람입니다. 하키 선수인데 캐나다 사람인데 그렇게 하키를 잘한대요. 그 사람이 위대한 선수였죠. 키는 182, 3 그렇게 빼어난 키는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키랍니다. 거기서는. 그 다음에 힘이 세냐?
그건 중간 아니면 아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키 선수로서의 자격이 불합격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도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됐느냐. 링크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누가 어디에 있고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공이 가 있을 곳을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던 거예요,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예측할 수 있었느냐. 남들보다 총 먼저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모든 그 하키의 스타로 만들어낸 그 셈이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차원적인 평가가 가능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쟤는 전교 120등짜리 애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저쪽에 보면 야 쟤는 5등 하는 애야. 그러니까 1차원적인 설명이 가능했는데 이게 대학교로 가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쟤는 어느 대학교에 어느 과에서 공부는 한 반 정도 되는 애.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3개의 설명으로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벡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졸업하고 나니까 직장에 다닌다면은 중학교는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대학교는 뭐 나왔고 학과는 뭐에다가 등수는 어느 정도에다가 군대는 갔다 왔고 해군으로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이 벡터가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n 벡터가 되다 보니까 A와 B가 비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120등 때 50등은 비교하기가 좋았는데 이제는 벡터 자리가 50개의 숫자니까 이거를 A하고 B하고 구별이 불가능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거죠, 우리가. 왜냐면 요 벡터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제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벡터다 이거죠. 결코 저 사람이 나보다 어떤 면에서 낫지만 거꾸로 또 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결론이다 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숫자 여러 개로 하지만은 그걸 다 요약하면은 차원으로 됩니다. 예를 들면 100개의 숫자로 되어 있다면 100차원의 화살로 표현이 됩니다. 100차원짜리. 우리는 100차원이 뭔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냐면 방향과 크기로 정의가 됩니다. 3차원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가갖고 길이가 얼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벡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방향과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적인 말로 설명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너는 살고 있느냐 또 얼마나 잘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인생을 정의하는 거야 됩니다.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정말 별의별 일에 별의별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봤더니.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천재일 리는 없어요. 천재는 세계에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뭐냐면 자기 방향을 잡아갖고 그걸 갖다 노력을 해갖고 그 크기를 갖다가 극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그럴 기회가 있는 거죠. 인생은 벡터.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도 벡터입니다. 내 가게 아니면 내 음식점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내 자신이 천재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를 갖다가 무의한 어떤 방향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제품을 갖다 아니면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잘함으로써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유일무이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주다, 마라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주, 이 마라톤은 조금 이상한 경주예요.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크기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다시 말해갖고 마라톤에서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떠라 다 방향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이 정해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경주는 그 방향을 갖다가 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갈 수도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벡터이며 그 다음에 그 자체는 내 자신이 둘 다 방향과 크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상한 경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별하고 어떻게 그러면 정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follow your heart. 당신의 가성을 보고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형학을 버리고 통계학으로 가다가 경영학으로 따라간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해갖고 크기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을 이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죠. 스티브 잡스를 보면은 그렇게 빼어난 발명가도 아니었고 모범될 만한 리더도 아니었고 기록에 남을 만한 전략가도 아니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뭐냐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그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제품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을 따른 거죠. 물론 중간에 실패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역경도 많이 겪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을 키운 거는 결국 열정으로 한 자기의 벡터를 따라가서 인생의 업적을 갖다 이룬 거죠. 근데 뭐 그거야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차별화 얘기를 하는데 인생의 인다우먼트부터 시작을 하죠. 인다우먼트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인생의 초기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타고난 부여된 첨부, 어떤 건 부모의 배경이라든지 내 자신의 두뇌라든지 내 체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인다우먼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 인다우먼트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은 모든 사람한테 많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커지고 어떤 사람은 작지만은 그게 이게 많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걸 다 가졌다. 탑이다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면에는 잘하지만 반드시 또 어딘가는 또 약점이 있고 또 아무리 약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는 어떤 강점이 있다는 거죠. 인다우먼트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는 nature, 천부적으로 태어난 거지만은 그 다음에 nurture, 내 자신이 하기 나름에 대한 어떤 나의 노력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nature 플러스 nurture라는 건데 구태여 nature가 반드시 좋다고 해서 nurture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도 아니다 이거죠. 제가 얘기 들은 것 중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얘기죠. 그 사람 보면은 아주 특수한 인다우먼트를 갖고 태어났죠.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빼어났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지고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아예 단어도 있어요. 사방, 그러니까 불란서에는 사방이고 영어로는 세이번트라는 건데 세이번트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빼어났지만 일반적으로 좀 약한 부분, 회전문을 잘못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이처와 널처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어요. 하나는 웨인 그레스키라는 사람입니다. 하키 선수인데 캐나다 사람인데 그렇게 하키를 잘한대요. 그 사람이 NHL 북미 하키 연맹에서 하는 기록상 한 시즌에 200개 이상의 골을 넣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며 그것도 4번이나 그걸 성취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의 위대한 선수였죠.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체격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다우먼트 그 천부적인 재질을 가만히 밑에 봤더니 첫째 키는 182, 3 저보다는 크지만은 그렇게 빼어난 키는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키랍니다. 거기서는. 그 다음에 힘이 세냐? 그건 중간 아니면 아래. 그 다음에 빨리 뛰냐? 그것도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하키 선수로서의 자격이 뭐냐면 불합격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도 왜 보통 선수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됐느냐는 걸 갖다가 이제 한 책에서 설명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배웠던 거는 누구냐면 아버지였대요. 그 아버지가 월터 그레스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웨인 그레스키 아들한테 가르친 거는 상황을 읽으면서 미래를 추측할 수 있는 버릇을 키운 거예요. 링크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누가 어디에 있고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알아갖고 공이 가 있는 곳을 뛰어가는 게 아니라 가 있을 곳을 뛰어간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던 거예요. 남들보다. 얼마나 빨리 예측할 수 있었냐. 남들보다 2초 먼저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 2초의 이점이 이 사람을 갖다가 모든 그 하키의 스타로 만들어낸 그 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딱 보고 나서 상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될 거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게 과연 배움만으로서 이루어질 기능인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기본적인 천성이 기본 인다우먼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다우먼트가 어느 정도 있었던 걸 갖다가 아버지 월터 그레스키의 훈련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만발을 한 거죠. 결국 기초를 갖고 있었던 걸 갖다가 만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레스키가 훌륭한 체격이나 빠른 속도를 갖고 있었더라면은 이러한 천부적인 지능에 대한 기능이 개발이 안 됐을 거라 이거예요. 그냥 놔뒀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첨부 A가 모자랐기 때문에 첨부 B를 갖다가 개발한 거죠. 여기서의 레슨은 뭐냐면 어떤 첨부가 인다우먼트가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위대한 선수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첨부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선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A가 모자라니까 B를 개발했고 A, B가 합쳐갖고 이런 훌륭한 선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약점인가 단점이 결국 인생에서 항상 마이너스는 아니다. 오히려 플러스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예인 거죠. 근데 더군다나 딴 사람도 아니라 웨인 그레스키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빛나는 거죠. 오늘 또 하나의 얘기는 고 생태학자인 제라트 버메이 교수라는 분인데 이번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이라는 대학교의 교수예요. 근데 3살 때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개류, 그러니까 조개나 소라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얘가 바닷가에서 그걸 줍고 모집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버릇이 생겼는데 그 취미가 나중에 학문으로 돼갖고 예일하고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해갖고 박사가 돼갖고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조개는 많은 역사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진화 방식이라든지 그 모양 자체가. 그래갖고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생태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조개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해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연구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어느 날 자기가 바닷가에서 우연히 소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소라는 자기의 만짐으로 가만히 봤을 때 어느 종류 A라는 자기가 잘 아는 소라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뭔가 달랐어요. 뭔가 달라갖고 그 다른 게 뭐냐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이 만지고 만지면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갖다 찾으려는 거예요. A는 자기가 호환이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B라 그럽시다. 이 B는 자기가 모르니까 B를 찾다가 보름이 걸려갖고 드디어 찾았어요. 그 안에 뒤지다 보니까 그 곡선 자체에 아주 섬세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A라는 거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갖다 발견했고, 이야, 이게 기가 막힌 발견이다. 이거 좋아했는데 마침 그 옆집에 꼬마 여성이 한번 들렸어요. 그래서 걔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A라는 소라가 있고 여기 내가 새로 찾아낸 B라는 소라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봐.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아주 힘들 거지만 그래도 너 한번 해봐. 하니까 그 질문을 하기가 무섭게 얘 대답이 뭐냐면 아저씨 이거 참 쉬운 질문이네요. 왜 하니까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랍니다. 버메이는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A하고 B에 대한 거는 학계에 잘 알려져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은. 그렇지만 그 속 안에 있는 곡선의 차이는 아무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눈을 먼 버메이만이 그 차이를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는 색깔에 눈이 멀어서 그 곡선의 차이를 몰랐고 버메이는 색깔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아주 큰 모범예가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어떤 재질을 안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걸 디딤돌로 해갖고 더 다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뭐냐면 테크놀로지를 먼저 개발하고 이걸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로 꿰일까? 이게 가끔 일어나는 퀘스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죠. 구글은 그 2명의 스탠포드 박사 학생 둘이서 서치 엔진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죠. 검색 방법을 갖다가 발명을 했는데 기존의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갖다가 서치 엔진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할까? 비즈니스 플랜은 이제 걱정이었죠. 근데 지금까지 서치 엔진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나온 서치 엔진은 야후 같은 회사에 하청업체로 들어가갖고 뒤에서 도와주면서 자기는 거기다 돈을 갖다 받는 거죠. 야후한테 이제 돈을 받으면 야후는 자기네 것도 있었어요. 서치 엔진이. 근데 자기네 거는 퀄리티는 좋은데 폭이 넓지가 못했어요. 그래갖고 남의 걸 갖다 보완해갖고 쓰는 이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구글도 한때는 야후를 위해서 하청업체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서치 엔진 회사가 밖에 나가고 팔릴 때 한 3억 불, 5억 불 뭐 이 정도의 범위에서 팔리곤 했어요.
근데 이제 구글은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도 그걸 갖다가 바꿔버리면서 자기가 직접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죠. 서치 엔진 갖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생각하면 이 서치 엔진이 결국은 남의 걸 뭘 원하는 걸 갖다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갖다 주는 건데 그거 갖고 무슨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뭐냐면 광고의 수입이다. AdWords 해갖고 단어에 대해서 돈을 버는 거죠. 단어를 갖고. 예를 들어 갖고 유저가 피아노가 딱 나오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스폰서고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오르가닉하게 그냥 나오는 거고 얘들이 뭘 갖고 했냐면 앞에 있는 스폰서 된 걸 갖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번 게 뭐냐면 피아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옥션을 시작한 거죠. 경매를 시작해갖고 만약에 소비자가 피아노라는 단어를 찍으면은 너희 거를 제일 위에 놔둘 테니까 얼마를 낼래? 이걸 갖다가 서로 경매로 시작한 거죠. 근데 보여줄 때마다 5센트를 내겠다. 딴 친구는 난 4센트를 내겠다. 순서대로 탑 3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죠. 어떤 유저가 피아노 찍었을 경우는 랭킹이 있어갖고 그 랭킹대로 1, 2, 3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은 구글한테 그 돈을 갖다가 내는 걸로 돼 있죠. 메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갖고 봉이 김선달하고 비슷한 거죠. 대동강물 팔아먹은 것처럼 이건 영어 단어 팔아먹은 거죠. 영어 단어. 영어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북 하면 북에 대해서 이제 팔고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좋은 거냐? 또 뭐냐면 바꿀 때가 됐느냐?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와 컨셉트가 나온 건 사실은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됐나 그랬지만 그거 없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거진 기적적인 거예요. 구글에서 웨이모라 그래갖고 오토 드라이빙이나 셀프 드라이빙이라 그러죠. 근데 그걸 갖다가 물어봤어요. 너희 이거 개발해갖고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왜냐면 너희들은 자동차 회사를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팔아먹을 거냐? 그러니까 엔지니어에게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궁금하죠. 이 웨이모라는 거에 만약에 작품이 나왔다면 자기네가 자동차를 아예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딴 회사한테 하청업체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인트 벤처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한 질문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은 가라오케 모델이라고 해요. 노래방. 왜냐면 노래방은 일반적으로 가수는 노래하고 청중은 듣고 그리고 청중은 돈을 낸다. 그걸 갖다가 가라오케는 뒤바꿔 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 술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손님으로 하여금 야 무대에 나가고 한번 노래하십시오. 대신 돈 10,000원 내십시오. 그러니까 뒤바꾼 거죠. 노래를 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노래를 듣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생각이죠. 아직까지도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의 찬스가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35년간 스탠퍼드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겪었던 경험과 내 자신이 40년 전 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서 그 학생들에게 특히 젊은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면서 쓴 책입니다. 또 한 분은 뭐냐면 우리 경영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하는 방식 아니면 개선해야 하는 방식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충고를 갖다 드리고자 한 겁니다. 제 자신이 많은 회사에 어떤 거는 이제 대기업, 일본의 뭐 엄청나게 큰 회사, 미국의 길리아드라는 아주 대형 제약 회사, 또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있는 회사, 아니면 벤처 캐피탈 회사들에 대해서 충고를 하면서 정형화해갖고 여기다가 담갔습니다. 특히 뭐냐면 제가 스탠포드에 있으면서 많은 그 CEO도 보고 컨설팅으로 여러 회사를 갖다 방문했지만은 그 위치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독특한 위치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케이스도 많이 썼지만은 남들이 갈 수 없었던 방문을 저는 했고 경험과 그 생각을 갖다가 그냥 덮어놓고 떠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머티리얼을 갖고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고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